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비찰거래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6거래 연속 이어진 영향으로 1980선까지 사실상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현물에서만 1조 가까이 담아준 외국인 덕분에 경기선인 121일평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2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역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쓰며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우리장, 미국장 모두 연중 최고치로 아주 잘 달리고 있는 중인데 과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지 아니면 엑셀레이터가 밟힐 것인지 중요한 한 주가 됐습니다. 3월 첫 거래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22선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또 한 번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표현할지 관심입니다. 당장 중국의 양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정협이 오늘부터 개막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목을 잡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예상치는 약간 웃돌았지만 좋진 않은 트렌드가 이어졌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속보라면 속보가 되겠네요. 북한이 조금 전부터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북한에서 또 돌발 변수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2발 추가로 발사했다는 소식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의 이 돌발 악재가 오늘 우리 코스피의 산뜻한 출발을 저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가뜩이나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았는데 일단 뉴욕 증시 마감까지는 상황이 괜찮았더랬죠. 자, 지난주 금요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오늘장 미리 알아봅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없었다라면서 느낌표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사뭇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날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은 1,000억 넘게 1,500억가량 순매도를 보였죠. 정영훈 팀장님은 돌아온 외국인 6거래 연속 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거래소 내 증권과 은행 섹터의 강세는 지속됐다 하셨습니다. 증권은 M&A 모멘텀에 은행도 역시 비슷한 부동산 경기 회복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좋은 섹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김영겸 팀장님은요,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은 팔면서 엇갈린 수급이 나타났다. 안상현 팀장님은요, 외국인 매수세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수급 얘기가 상당히 많았네요. 3월 첫 거래일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프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이쪽 위주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이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2,000선을 돌파할 것이다. 결국 2,000선 돌파가 관건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아까 이제 금융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섹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밸류 매력도 있고 정책 기대감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 반도체, 유틸리티 정도로 압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역시 섹터에 대한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과 안상현 대리님은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또 변수일 것 같고 그 밖에는 중국의 양회, 미국의 윈도우 드레싱 여파 등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만나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에 월말 기관의 매수, 윈도우 드레싱은 없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에서 2,000선 돌파 내진 안착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런지 이번 주에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월 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에서 오히려 매도로 계속해서 좀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해주면서
단기적인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윈도우 드레싱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 쪽의 매수는 없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없었다라는 좀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20일 넘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줄 때 뭐 지금 종목들 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KT, 한국전력 이렇게 좀 어떤 한 업종에 좀 치우친 그런 매수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 조금의 이제 그 자금이 조금 투여되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0포인트 넘어가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주도 업종이 지금 눈앞에 지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좀 그래도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해주었다는 점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 대금이 지난 금요일에 4조 8천억 이상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3조 원대로 머물면서 상당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 대금이 이제 거의 5조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그런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외국인 순매수의 의미는 좀 더 많이 부여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좀 주춤하면서 옆으로 횡보 내지는 하락할 경우에는 역시나 외국인들 수급만 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빠르게 말고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아까 얘기하신 아주 덩치가 큰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종목 위주로 지금부터 따라 사야 된다는 얘기신지요? 지금부터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개별주 장세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습니다. 개별주 장세뿐만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도 좀 한번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사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대형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주도 업종이 좀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업종 선별 그리고 내지는 업종 내에서의 어떤 종목 선별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전에 아마 그 2010년도 11년도 때 보면은 뭐 트로이카주들 뭐 차화정 말씀 안 드려도 뭐 워낙 유명했던 그 주도 업종들 그런 식의 어떤 주도 업종들이 있어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그런 종목들의 자금을 수혈을 해줘야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는 아무래도 사실 뭐 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국내 쪽으로 뭐 빠르게 유입되거나 뭐 이런 기대를 지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은 뭐 네이버, 삼성전자 시가총액 크다 보니까 1등, 5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수급이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보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골고루 좀 분포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안정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 매수해서 20% 30% 수익 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주도 업종이 좀 나타날 때까지는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현금을 좀 50% 이상 좀 확보를 하면서 개별 장세에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급할 필요는 없겠고 주도주가 확실히 부각이 안 되고 시총 상위주 위주로 쏠림 현상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도주 부각되고 나서 그때 넉넉한 현금 보유했다가 사도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특별히 월요일은 아시아 중심으로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에 계시는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따끈따끈한 중국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 주말 바로 어제였죠. 중국의 2월 제조 PMI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춘절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또한 공급 과잉 생산 시설에 대한 퇴출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여신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제조업 활동이 8개월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출 지표의 그 선행 역할을 하고 있는 신규 수출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2월 달에도 수출이 1%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2월 달 위엔화가 달러 대비 사상 최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신용 위험이 중국 경제 취약성을 좀 드러난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시중의 유동성 공급은 계속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전인대 이후에 한전자 정책 완화라든지 대체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도시화 스마트 시티 정책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이 2분기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청한 경기는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도 이제 슬슬 관리를 좀 할 거다 이런 얘기신데 위안화 얘기해보죠. 정말 위안화 가치가 연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월 달 들어서만 연초부터 따져봤을 때도 1% 넘게 지금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7개월 내 최저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당국이 일부러 지금 위안화는 절상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한머니 쪽에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만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저도 그 단기적인 사항은 위엔화는 어차피 신흥국 통화이기 때문에 절하든 절상이든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대형 국유은행을 통해서 위엔화의 매도에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한머니들의 그 위엔화 매수 포지션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경고를 준 차원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고요. 또한 그 전인대 끝나면 한 4월이나 한 6월 그 사이에 중국 정부가 위엔화 환율 변동폭을 달러에 대해서 현재 그 상하 1%를 2%로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예행 연습 기간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2차원적인 그 양적 완화를 더 이상 용납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양적 완화를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 하락 추세가 만약에 고착화된다면은 우리 그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내수 섹터를 공략하는 그런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안화 약세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위엔화 약세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와 관련해서는 국제화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엔화 절상을 완만하게 추진한다는 한계 그 전략이 있고요. 또한 세계 전술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절하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위엔화가 국제 정치의 이슈화되는 것을 피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위엔화는 급속하게 그 절하될 가능성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위엔화 절상은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60%가 부품과 반제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수출 감소보다는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먼저 선행을 하는데요. 위엔화 절상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석유, 화학, 고무제품, 전자제품 쪽의 수출은 어려워질 거고요. 반면에 대중국 소비재 수출 업체인 국내 관광이나 백화점, 면세점 쪽은 좀 화랑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변동은 기업들로 하여금 향후 그 불투명성을 크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그 국면이 한 분기 정도는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서서 지금 중국의 당국이 위안화의 어떤 그 변동폭 확대 준비 단계로서 지금 이제 이런 위안화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테이퍼링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 강세에 기댄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면은 위안화 아까 얘기하신 신흥국으로서 위안화 변동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당국으로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어떤 식으로 그럼 추진할까요?
네,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인대에서 그 가장 이슈는 금융하고 외환시장과 관련된 자유화 문제인데요. 우선 그 상하이 자유무역 시연구에서 소액 외화 예금에 대해서는 금리 상한선을 지금 철폐했고요. 또 위엔화의 국제화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 유동성을 좀 높이는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선진국가 통화 스와프를 좀 더 확대시켜 줄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홍콩의 위엔화 역외거래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딤섬체 발행은 물론이고 위엔화로 그 중국 내 주식이나 국채, 회사채, 투자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는 한도를 더 확대시켜 줄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위엔화와 관련된 우리 시장의 그 거래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도 내년까지는 한 300억 달러 정도는 위엔화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양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신흥국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 양회에서 소위 경기 부양책이 나와주겠습니까? 네, 경기 부양책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하느냐, 7%로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주목하셔야 될 점은 재정제도 개혁이라든지 금리 및 외환시장과 관련된 그 경제 개혁이 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국유 기업들에 대한 민간 기업의 그 지분 확대와 같은 혼합 소유제 변환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병원 확대에 따른 그 대중국과 관련된 제약이라든지 줄기세포 그리고 한전의 정책 완화에 따라서 체해 시험관 악이라든지 고령 출산자와 관련된 시술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한테 수혜가 될 거고요. 특히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와 관련해서 베이징시가 올해 공용 충전소 1,000곳을 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시켜 줄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 진출된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LG 화학에도 수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그 정책 변화가 물실호기죠. 중국의 그 잃어버릴 수 없는 사업 기회를 한번 마지막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양회에서 성장률을 얼마나 내리고 또 유지할지 7.5%냐 7%냐 이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 섹터로는 바이오 섹터와 폭넓은 의미의 대체 에너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3일 월요일 3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약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시고요. 멀리 압구정에서 화상 연결로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이 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어떤 식으로 시장이 출발을 할지 예상 지수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창희 대표님. 오늘 약간 소폭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0.35% 정도, 35% 하락 예상인 1973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2월 증시가 상당히 강했었고 또 2월 말에 좀 증시가 조정 없이 계속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아침에 좀 혼조세로 출발하거나 하락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기보다는 낙폭을 좀 축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1970포인트 중반에서 지수가 방향성을 좀 계속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53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지금 계속 한 2주째 작용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을 띄면서 530포인트를 계속 노크를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 자체는 일단은 지금 528 혹은 529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띠겠습니다만은 코스피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약간 눌리면서 출발할 것 같지만 오후장 들어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이 일단은 아침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띨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강세 섹터를 한번 알아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역시나 좀 가는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에 좀 강했던 업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 그리고 건설 업종 정도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나 금융 업종 일단은 두 업종은 강세 지속이 맞을 것 같고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건설업종과 이 금융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역시나 두 업종은 조금 더 강세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융업종 내에서 뭐 은행업종, 증권업종이 먼저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또 보험업종까지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 쪽이나 뭐 선보 쪽 이런 쪽도 일단은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업종에서는 역시나 증권업종과 은행업종이 단연 좀 선두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도 이 바이오 업종과 게임 업종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타 업종보다는 역시나 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 업종에는 헬스케어 장비하고 이 제약사들도 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두 업종이 코스닥 내에서는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상단에 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쉬어가더라도 기존에 갔던 종목들이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 바이오 업종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게임 업종 이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숨고르기장이 재현될 것 같은데 일단 기존의 강세 섹터들을 오히려 다시금 눈여겨볼 때가 왔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나오기 직전인데요. 동시효과 상황, 거래소 종목 몇몇 종목을 통해서 미리 한번 들여다보죠. 삼성전자가 135만 원을 한번 거의 찍다시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하지만 오늘 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 한 주 거의 화수목금 내내 외국인들의 나흘 연속 매수 콜을 받았던 현대차도 오늘 보합권 내지 약간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좋아하는 자동차 종목인 기아차 역시 오늘 보합권 정도의 혹은 조용한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요. 모비스는 약간 수급이 일정하지 않죠. 31만 원 결국 뚫지 못한 가운데 오늘 현대 기아차보다 낙폭이 약간 더 클 것으로 출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조선주가 좀 부진했었죠. 싱가포르와의 이제 C추선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안 좋은 리포트도 나온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또 현대중공업은 1% 정도 더 밀리면서 22만 원대를 완전히 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이평의 공방이 치열한 LG화학도 오늘 추가 하락이 예상되지만 결국에 중국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화학 섹터는요. 신한지주 역시 약보합 정도의 출발이 예상되고요.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4만 원대 찍지 못한 채 계속해서 기관의 매물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1% 정도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3만 7천 원대 와서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양상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KB금융과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보합권 내지 1% 정도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3월 3일 월요일 3월 첫 거래일 이제 막 시작을 했네요. 아까 동시효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약간 눌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었는데 과연 그러한지 출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북한이 동해상에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혹시나 시초가의 악재가 되진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말이죠. 이 대표님. 네, 지수적 코스피는 좀 약세를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66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0.7% 정도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조금 안 좋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후장 와서는 좀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띠면서 529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여기서 530포인트에 대한 계속 돌파 시도를 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코스닥은 530포인트 안착되기 전까지는 일단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4.6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070원 정도에서 71원대에서 주가가 환율이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뭐 중국 중국 약세, 위안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환율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약세를 띠고 있는데 선물지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선물지수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베이시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일단은 2월 말이 지나고 나서 선물 베이시스가 좀 약세로 변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코스피는 1960선대로 출발했어요. 80선 턱 밑에 있었는데 오늘 한 1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 정도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개장 분위기 알려드리죠. 일본도 금요일장에서 약간 엔화 강세 때문에 소폭 밀렸었는데 오늘 추가로 더 밀리네요. 1% 넘게 1.1%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니케이 기준 14,666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동시효과 상황과 비슷할까요? 삼성전자 역시 1% 가까이 빠지면서 다시금 133만 원대로 회귀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1, 2, 3, 4, 5, 6, 6개 종목이 모두 다 파란불인데 낙폭이 좀 큰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2% 가까이 밀리고 27만 8,500원이면 최근에 본 처음 가격이죠. 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계속해서 부진하네요. 현대제철과 포스코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모비스도 1% 가까이 빠지고 하이닉스도 여기서 더 빠지면서 3만 8천원대 초반까지 들어왔습니다. 82만 원까지 돌파시켰던 무서운 네이버가 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시총 5위 정도에 머물고 마는 걸까요? 81만 2천원, 오늘은 약간 약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 분위기 더 알아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105만 원대로 쳐져 있고요. 자동차주 가운데는 그래도 현대차, 모비스보다는 기아차 정도가 5만 5천 원대에서 버텨지면서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생명은 워낙 무거운 종목 10만 1천 원대에서 계속 부진하고요. 신한지주도 약세, LG화학도 1% 넘게 밀리네요. 25만 원대도 지키기가 조금 간당간당하게 생겼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역시 동시호가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추가적인 약세가 장초반 빚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코스닥 종목들 한번 분위기만 보자고요. 셀트리온이 그래도 괜찮네요. 1% 넘게 오르면서 4만 8천 원대, 파라다이스가 3만 원 부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약보합이고요. CJ 홈쇼핑, GS 홈쇼핑은 방향성 엇갈립니다만 부합권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동서도 약보합, CJ ENM도 3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온 3만 9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이지만 오늘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달러원이 급등해서 개장했다까지는 전에 들은 상황인데요.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연결이 좀 안 된 모양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낙폭은 1% 넘게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포스코는 아까 전해드린 바대로 2% 넘게 하락입니다. YTN은 민영화 이슈가 있었었는데 오늘 역시 이틀 연속 상한가 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특징주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다시 한번 문을 똑똑 두드려 볼까요? 정경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일까요? 오늘 달러원이 4원 이상 급등해서 1,070원 위에서 출발한 듯한데요. 이번 주 대외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간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60전이 상승한 1,072원 시전에 개장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시장의 위험 선호도와 위험 회피 자료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위험 회피 자료가 더 우세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의 외환시장 흐름은 뉴욕 증시의 반응에 따라 움직였는데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이후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시카고 제조업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된 점이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위험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침투했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로 반전되면서 위험 통화들 역시 약세로 반전된 것이 달러 원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여거시장에서 달러 원 1개월물은 현물 할인으로 환산해서 1,066원 50전과 1,072원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위험 선호에 따른 원화 강세보다는 위험 회피에 따른 원화 약세가 더 두드러진 장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 서울시장까지 이어지면서 달러원이 상승 압력을 받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 이외에도 두 가지 요인이 더 상승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나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유로달러의 하락 움직임이 달러원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지난 주말 유로달러의 강세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오늘 아시아장이 개장하면서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임으로써 달러 원에게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와 지난 금요일까지 6거래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영향으로 달러원의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1,070원을 전후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원화와의 상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달러 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과 북한 이슈는 상승재료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주식에서 계속 사주는 것과 수출업체 내고 물량은 하락재료여서 1,070원대 중심의 등락을 예상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커플링은 좀 약한 상황이라 변수가 크게 되진 못하겠다라고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시장 동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종과 수급 오늘 모두 다 분석을 듣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오늘 돌발 종목이 많은 것 같아서 돌발 종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발 종목은요. 말씀 아마 드렸었는데 북한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에 앞서서 신당 창당이 아주 의외로 이루어졌었죠. 주말에 핫 뉴스였는데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주 가운데 써니전자는 이미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 아주 크게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관련주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역시 방산주도 들썩입니다만 이쪽 정치 테마만큼 오르고 있는 건 아닌 듯하네요. 역시 분위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급 계약이 해지된 종목이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는데 신성 솔라 에너지 분석을 압구정으로 가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먼저 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이 새 정치를 위해서 신당 창당에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2일에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약속의 실천으로 거짓의 정치를 폐쇄하고 새 정치를 위해서 양측을 합쳐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의 공동으로의 신당 창당 선언, 이 부분이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주가를 띄워놓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치 모멘텀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는 분명히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만약에 좀 어떤 횡보들이 나오느냐, 강력한 횡보들이 좀 나온다면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고가에서 시작을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장 막판까지 매매 공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정치권의 의견을 좀 빌리면 민주당과 이 새정치연합은 2일 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이었다. 그리고 정치 모멘텀은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뉴스가 있었죠.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일단 동해안에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오전에 지난달 2월 27일에도 북한이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산가족에 대한 이 이슈들 이후에 또 한국과 이 미국의 키 리졸브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개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로 북한이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강원도 안변군 기대령과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27일에도 강원도 안변군 기대령 일대에서도 4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좀 우려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이 방산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죠. 일단 뭐 스페코 그리고 휴니드 그리고 빅텍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일단 북한 이슈라는 게 사실 계속적으로 좀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중기 이상 장기적으로 큰 모멘텀은 분명히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북한이 과연 왜 이런 부분들을 하느냐. 일단 의도 파악에 있어서 이 정부의 어떤 파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여지껏 어떤 통계치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북한 이슈 그리고 북한 미사일 이슈가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성 솔라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소식 때문에 오늘 급락을 하는데요. 지난달 28일 신성 솔라에너지가 이 한국철광과 맺었던 약 1,347억 규모 태양전지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2012년 매출액 대비해서 8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가 나왔고요. 이 부분 때문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개파락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 수준은 많이 회복을 좀 한 수준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표현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성 솔라 에너지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보면서 포스코가 오늘 신저가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저가 6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동차 강판값 인하 이 악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철강주 흐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 가운데 M게임이요. 신작 그 모바일 게임 기대감 때문에 두 자릿수로 시작하자마자 갭상승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샘이 신고가, 삼립식품 역시 신고가. 한샘은 오늘 아침 동안에만 5% 넘게 급등했고요. YTN도 민영화 이슈 때문에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철강주부터 한번 살펴보죠. 유 대표님. 네, 철강주가 좀 약세를 좀 띠고 있죠. 그러니까 뭐 현대제철, 뭐 포스코 모두 다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대 공급처인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두 이제 후판 가격 인하를 좀 요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이게 확정이 됐고요. 뭐 최대 판례에서 9만 원 정도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 우려감 좀 발생하고 있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약세는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2분기,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후반 가격 인하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이슈지만 이게 얼마나 실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좀 가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6개월 정도까지는 좀 주가 자체가 가격이 올라오기 힘들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엿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비중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후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런 이슈가 이제 전혀 좀 반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했던 상황에서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의 그 사태가 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급락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의 반등 자체가 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28만 5천 원 혹은 뭐 지금 28만 원대 전후로 해가지고 행보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반등 나온다라면 한 29만 원 근처나 28만 5천 원대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비중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락 특히 현대제철은 더욱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뭐 7만 원 이상 나오기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6만 5천에서 6만 원 초반까지도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M게임이 좀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이제 뭐 모바일 게임으로 개작 나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되게 1990년도에 상당히 유명했던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N게임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MMORPG 같은 그 열혈 강호라는 게임인데 이것도 중국에서 700만 유저를 돌파시켰다 얘기도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는. 네. 다만 주가 자체는 프린스 메이커만은 가지고 주가를 막 강하게 이끌 만한 요인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가 지금 3,500원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3,600원, 3,700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건 좋겠지만 신규를 접근하시기엔 좀 부담된다. 신규를 접근하신다면 차라리 3,700원이 강하게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샘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죠. 뭐 영업이익이 뭐 대폭 상향이 됐고 그리고 올해도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어쨌든 그 올해는 뭐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혹은 뭐 전월세 이런 공급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거주지를 계속 이동하는 가구수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건자재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샘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주가 자체가 이틀 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한 10% 이상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8,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행보세를 보이고 나서의 방향성 탐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3일 정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YTN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방통위가 최근에 KTNG 사업으로부터 10% 초과되는 지분을 매각을 해라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민영화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그리고 지금 서울역 근처에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차익만 해도 600억 이상 발생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아침에 조금 부침 현상은 있었어요. 아침에 갭상한가를 보여주고 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하락세를 그 상승폭 줄였다가 다시 지금 상한가를 진입을 하고 있는데 4,000원대 올라왔을 때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부담은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상승 속도는 좀 더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이슈로 이미 주가가 30% 이상 올라왔다는 걸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오늘 만약에 3,900원 이하에서 주가가 마감이 된다라면은 의외로 앞으로는 주가 자체가 탄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오늘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lik식품 같은 경우가 오늘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1.3% 올라오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이 상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다 이게 나오고 있죠.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660억 정도 영업 매출이 발생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뭐 350억, 영업이익은 22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삼lik식품이 뭐 꾸준하게 뭐 작년 겨울에 같은 경우는 호빵의 판매가 대한 기대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이미 뭐 지금 모르는 것뿐이 아니라 작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은
주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약간 비수기 시즌에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등세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68,000원 전후로 해서 행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줬던 2월달 중순 이후부터의 행보세 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흐름 좀 확인하면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립식품까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GS건설이 오늘도 하락이에요. 회사채 발행 관련해서 공시 위반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불거진 이슈였는데 이걸로 과징금을 20억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20억이 상당한 규모라는데요. 이 이슈로는요. GS건설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다나리 잼알토로의 피인수가 좀 삐그덕거린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3% 정도 아침부터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솔라에너지가 앞서서 공급 계약이 완전히 해지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다면 한스바이오메드는 공급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락은 아니지만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과 일산을 잇는 GTX가 추진된다고 해요. 관련주들도 얼마나 강한지 한번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압구정으로 나가볼게요. 김근혜 연구원님, GS건설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소식 때문에 좀 안 좋은 주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은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단기간에 좀 이슈였구나라는 부분으로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심사위원회를 열고 GS건설에 대해서 과징금 20억을 부과하는 제재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단 20억 같은 경우에는 공시위반 관련 법규상으로는 최대 과징금인데요. GS건설 제재안이 이달 12일 개최되는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고요. 일단 금융당국은 GS건설이 지난해 2월 5일 3,8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대규모의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도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러나 뭐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어떤 이슈는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20억이란 부분이 일단 관련 법규상으로는 최대 과징금이지만 일단 GS건설은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투자자들은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서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 이후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수준에서만 좀 마무리가 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관련 법규 내에서는 뭐 최대 과징금이었지만 그래도 GS건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제재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제말토와 피인수 협상 중단 때문에 좀 약세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 28일에 제말토 피임수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제말토와의 업무 제휴, 기술 협력, 그리고 영업 제휴, 그리고 피인수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었으나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제말토와의 협력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약세가 좀 나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오늘 역시 다날 역시도 저가까지 좀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모색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말토와의 어떤 이 협력 관계나 피인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들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주가로 좀 녹아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오늘 많이 밀리지 않았어도 여기서는 큰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소멸이 좀 됐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스바이오메드도 한 3%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스바이오메드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공급 계약의 지연, 이 부분이 좀 나오면서 대두가 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12월 9일 주식회사 신흥과 체결한 합성골 이식제 OEM 공급 계약을 위한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죠. 이와 관련해서 본계약 체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상했던 일정은 2월 28일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지연이 됐고요. 원래 또 2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합성골 이식제 제조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일단 제조허가 시일이 4월 말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계약은 여전히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지연이 좀 불가피하게 됐다. 사실 한스바이오메드가 당초 예상대로라면 3월부터 합성골 이식제를 3년간 이 신흥에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2개월 이상 지연이 일단 불가피하게 됐다.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은 우려감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지수상으로 기술적으로는 19,400원대가 지지가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모색하는데, 일단 2만원 회복이 가장 급선무고요. 2만원 회복이 안 될 시에는 일단 2만원이 상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2만원 회복 이후에 좀 2만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차 이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 GTS 관련된 종목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동아지지, 특수건설, 울트라건설,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라고 하는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가운데 고양 일산에서 서울 삼성역 구간을 먼저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GTX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GTX 건설에 따른 터널 및 철도 관련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약 36.4km 구간을 운행하는 GTX 노선이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합격정을 이미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고 있다. 사실 GTX라는 게 경기도가 2009년 정부에 건의한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인데 지하 한 40m에서 50m 정도의 건설된 터널 속을 최고 시속 180km 평균 100km로 달립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 삼성역 구간이 개통이 되면 전철을 이용할 경우 1시간 20분 이상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약 20분대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파급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된다면 사실 이 일산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GTX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두산중공업이 참 약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빛원전 2호기 가동 중단 때문에 한수원에서 손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피소 가능성 때문인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드리겠고, 통신주가 일제 부진합니다. 2-3%씩 밀리고 있는데 동반 부진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주말에 선언을 했죠. 약속대로요. 이제 재료가 완전히 소멸돼서인지 안철수 관련 테마는 오늘 강하지만 정몽준 관련 테마는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통신 정몽준 테마 순으로 살펴보죠. 네, 일단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 한빛 2호 원전 가동 중단으로 좀 이제 손해배상을 좀 피소를 받았죠. 특히 이제 그 101일 만에 재가동이 됐다가 최근 28일이죠. 2월 28일에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원전이 중단되게끔 하는 이 설비를 점검을 하다가 또 원전이 서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가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급락은 좀 아닐 수 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게 엄청난, 악재면은 오늘 한 7, 8%씩 하락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종목군들 보신다면 조그만 악재도 한 8, 9% 하락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으로 자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본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이거를 악재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불확실한 요소가 나왔던 부분들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전후로 해서 좀 박스권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고 추세도 전환이 되기엔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한 37,000원 정도 강하게 돌파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접근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제 정몽준 의원이죠. 이제 곧 이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예비 후보자가 될 텐데, 서울시장 후보 나왔는데, 이게 묻혀버렸죠. 왜 묻혔냐면은, 안철수하고 민주당하고, 합당, 여기에 대한 이슈로 묻혀버렸고, 만약에 안철수 신당에서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박원순, 정몽준, 이제 안철수 신당 3자 구도가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를 정몽준 의원이 지금 받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양자 구도로 간다라면 아무래도 3자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 현재 시장이 현격한 차이로 앞서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자적 구도로 간다면 더욱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코엔텍이 10% 하락, 현대통신도 9%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들 테마주가 좀 말도 안 되는 테마주로 좀 묶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주주로 2대 주주다. 옛날에 현대건설 사장이 대표로 있다. 이런 것들에서 올랐던 것들이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이 단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업체들로 수혜를 가는 것은 좀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가 자체가 정치 테마주들은 이슈가 끝나면 다시 과거의 주가로 제자리 간다라는 거를 회귀한다라는 것을 다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주들이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3.4%, KT가 1.8%, LG U+가 3.3%.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슈는 이제 2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3월 달 초에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이슈가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좋은 이슈는 다 끝났고, 이제 3월로 들어오면서 안 좋은 이슈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최근에 앞에서 언급했던 철강주처럼 신저가를 기록하는 정도의 악재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지수대에서의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박스가 하단에서의 지지력 테스트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일단은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싸다고 매수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자. 계속 통신주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가 나왔던 이슈가 작년 같은 경우 호주를 작용했는데 올해는 과연 작년처럼 같은 호재가 될 것이냐 봤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통신주까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수급 분석을 살짝 스킵했기 때문에 수급 분석과 오늘 이 시각 현재 강세 섹터 한 3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을 줄 압니다. 강세 섹터부터 분석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군현 연구원님. 네,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합니까? 네, 오늘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전일 대비해서는 의료 정밀이나 이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긴 하지만 건설 그리고 유통 이 정도의 업종들이 그 뒤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전환이 된다면 건설과 유통, 섬유의복, 증권업종 이런 업종들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금융 관련된 업종들이 일단은 건설 업종 뒤에 좀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통신, 기계, 그리고 이 운수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좀 뒤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방송 서비스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이 제약, 그리고 그 다음에 운송, 그리고 비금속 쪽, 오락문화, 엔터 이런 쪽들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약 쪽이 그래도 조금 치고 나오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엔터나 오락 문화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뒤에서 좀 치고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코스닥은 이런 업종들, 그리고 오늘 또 안랩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종도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안철수 의원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오늘 매매에 좀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수급
한번 다시금 짚어보면서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도 좀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이긴 하지만 7거래일 만에 아침부터 팔자. 그리고 월말 윈도 드레싱도 없었던 기관도 같이 팔자. 외국인 선물은 1000개약이나 파네요. 네,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뭐 불확실한 우크라이나 정세도 있고요. 네. 또 중국 PMI 지수라든지 북한 얘기도 그렇죠. 있을 수 북한 있고. 얘기도 네.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 매도는 근데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선물도 또 1000계약 정도 나오고 있고 거래소 300억 정도, 3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로 보신다면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철강 그리고 통신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나머지는 아직은 매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본다라면은 뭐 아주 외국인이 등을 돌렸다 말하기 힘들고요.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외국인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5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가 350억이라는 얘기는 또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그램 쪽을 뺀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아직까지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오후장 갈수록 이 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매도가 좀 매수도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한마디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아직 꺾인 건 아니다. 그 수급도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이 나오고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은 금융주들 의외로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최근에 보면은 허리 라인까지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냐 만약에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금융주들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금융주에는 금요일에 급등했던 증권주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특히 더 좋은 종목이 또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증권주는 뭐 그냥 반발적인 매수로 모수 상승이라 생각하고 있고 금융주 중에는 은행주를 좀 볼 수 있겠죠. 네. 은행주가 좀 강세를 뛸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중에서도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신한지주 이런 종목군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KB금융도 주가 흐름이 좀 좋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엿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라 하면 은행주를 뜻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근호 연구원님도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980 언저리에서는 밀리네요. 거래소도요. 네, 뭐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70포인트에서 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520포인트에서 530포인트에서 매물 공방이 좀 치열할 것이다. 여기서는 뭐 크게 공격적으로 사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뭐 종목별로 접근할 지수대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 오늘 눌림이 나왔고요.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일단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강세인 것은 건설주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금융인데 이 세 가지 섹터 내에서 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주가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 개인적으로도 은행 섹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권주도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저평가받았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금융 섹터에 대한 매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반사적인 수혜,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펀더멘탈의 이 접근은 이 은행주가 맞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 관련된 보험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전체 섹터를 좀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동차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업체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줬는데 일단 완성차 업체도 중기 이상으로는 조금 담아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사놓고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서는 완성차 업체도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공통적으로 금융주 좋게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은행주 역시 공통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섹터였네요.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님, 메리시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과 우크라이나 리스크, 여기에 앞서 나온 중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부진한 가운데 수급이 꼬이면서 1970선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물은 그런데요, 선물 쪽 분위기 알아보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쌈플러스 김정은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날 참 화려했었는데 259까지 찍고요. 하지만 두 개의 장대 음봉 맞고 시가를 못 지켰던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 개파락에 이어서 255대까지 위태롭군요. 네, 지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종목군들 쪽에서는 이미 시장에 영향력을 좀 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쉬려고 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의 지수 쪽이 오후장에 계속 들어올렸었던 수급의 주범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지금 시장의 분위기 상에서는 수급적인 측면 역시도 하방 배팅이 좀 나와 있고 이것을 기관계 쪽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방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요, 현재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기관계 쪽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는데 이 두 개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현재 오전 막 출발됐을 때 폭 곱하기 2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음봉듯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이 만약 두 도합 자체가 외국인들도 3천억이 넘어가고 기관계 쪽의 매수세도 3천억이 넘어간다면 이건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수목금에 올라갔던 폭을 오늘 반납하게 된다라고 열어두셔야 될 것 같겠고요. 시장 역시 대외적인 리스크 발생 이후에 개파락 이후에도 수급적인 측면은 처음엔 눈치를 출발되었다가 종목군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선물 지수도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되었던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면서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겠고요. 기관계와 개인들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으로 방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 기관계 쪽의 매수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것은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콜옵션 추이 쪽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 폭 자체가 풋옵션 대비해서 본다라면 좀 적다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하방 쪽으로 지금 풋옵션 배팅 자체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일 수 있겠고요. 개인들 포지션을 놓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점에서 시장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에 풋옵션 쪽의 매도 압박 카드가 좀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추이를 놓고 보면 금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프로그램 베이시스 자체가 백오데이션을 깊은 상황으로 좀 몰아넣었는데요. 이 부분이 역시나 빠르게 다시 한번 콘텐커 부근까지 가지 못하고 역시 깊은 백오데이션 상황으로 0.5 이하 부근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도 카드가 좀 출해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강도가 좀 빠르시기 때문에 기관계 쪽을 해석하시는 법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관계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확인해보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쉽사리 줄어들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255.7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립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조정포를 받고 여기 보이시면 원고 자체가 9시 2분경에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형성되고 있는데도 255.70을 잡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저항대가 쉽지 않다라는 관점이겠고요. 255.70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수는 아예 쳐다보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좀 빠르게 만약 조정포가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체제를 갖고 가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단 브레이크 여부를 좀 보시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좀 아쉽지만 맥스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253대 초반부를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니까요. 현재 기준에서는 255.70이 이미 좀 벌어져 있는 스프레드이긴 하지만 S값이긴 하지만 고점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좀 낙폭을 빠르게 줄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쉽지는 않겠다. 학습 효과가 3일 동안 나왔기 때문에 그
그 포지션 자체가 오늘 역시 들어올린다. 그러려고 하면 현재 현물 쪽에서의 강도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잡혀야 되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그동안 시장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을 그나마 방어하면서 오후장에 들어올릴 수 있었던 주체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좀 잡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목군들마저도 오늘 매도 출발이 좀 되었고 개파락 출발되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 종목군들이라도 들어올리지 못하게 된다라면 낙폭 자체가 상당히 급하게 들어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걸려들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오늘 255.70 황금 라인 지금 이미 깬 상황인데 고점 매도 쪽이 유리하겠고 심지어 253대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기관 매수하는 거는 방어 차원으로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도 팁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의 선물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닷새 만에 밀립니다. 1960선 아까 살짝 내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턱걸이 중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진 않지만 선물 쪽에서는 꽤 많이 팔고 있고요. 현물도 동반해서 7거래일 만에 매도, 기관도 2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팔았는데 오늘 동반해서 매도 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까지 또 앞서서 바로 전일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까지 오늘 올라올 만한 재료는 딱히 없는 것이 맞는데 오후장의 낙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여기서 낙폭이 더 깊어질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 가운데 오늘 정협이 개최합니다. 출발 지시 와이드 2부 마치죠. 고맙습니다.